왕의 호칭으로만 알고 있던 황제와 도깨비들의 우두머리로만 알던 치우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신들의 전투, 그리고 그 이야기 이면에 숨은 정치학적 이해관계, 또 서왕모로 대표되는 동양 여신들의 변모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동양 여성 이미지의 변천사, 그리고 우리 문화 곳곳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영웅과 여신들의 흔적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서 교수의 명강의를 통해 동양 신화 속 영웅과 여신들의 숨은 매력을 제대로 만끽해보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연인데요. 그동안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동양과 서양의 신화 조금씩 비교해 주셨어요. 그렇게 강연을 듣는 게 좀 동양 신화에 익숙해지는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웅, 또 여신들, 어떤 공통점이 서양 신화와 있나요? 대개 그 신화들은 서로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령 서양 신화 중에서 제우스 신은 아주 큰 신이죠. 그런데 가령 동양에서도 황제라고 하는 큰 신이 있는데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합니다. 우선 그 벼락을 주 무기로 쓴다든가 뭐 그런 면에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웅 중에서는 그 헤라클레스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동양에서는 그 활을 잘 쏘는 그 예라고 하는 또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주 굉장히 그 모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여러 닮은 꼴 신들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상상력 동양 신화로의 세계, 지금부터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창조 신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동양의 그 영웅과 그 여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화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그 신과 그 인간과의 그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대개는 그 신과 인간 여성과의 어떤 이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여신과 인간 남성과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은 그 신의 혈통을 지닌 이런 존재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신의 혈통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아주 그 비범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거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적인 이러한 그 존재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러한 그 생애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그 신화학자는 이러한 그 영웅의 그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 일단 그 집을 나가서 이 사회로 나가죠. 험한 세상으로요.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험의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귀환. 이 세 가지의 이 과정을 겪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그 영웅의 일생은요, 우리 인간이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완성된 바람직한 경지에까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는요, 우리의 어떤 삶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결국 부모님 손에서 이제 양육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립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의 어떤 성취를 거두는 이러한 그 과정, 인생의 과정에 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웅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에 따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릴 영웅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 싸움의 영웅이라고 하는 치우입니다. 치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 붉은 악마 그 축구 그 응원단들이 치유의 깃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응원할 적에 그 깃발을 휘두르는데 아마 이 치유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왜 그러는지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유는 전쟁의 영웅, 싸움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치유의 그 모습을 보시면요. 완전히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보면 중무장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기로 온몸을 지금 중무장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형상이 아주 사나운 이런 모습인데 이 그림은요 무려 2000년 전에 돌에 새겨진 그림, 그것을 탁본해서 다시 거기에 색깔을 입힌 겁니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만든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 그런데 이 치유의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전쟁을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런 영웅인데요. 이 치유는 원래 그 동방의 그 종족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리로 된 어떤 그 머리가 구리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쇠로 된 이마는 뭐 이렇게 쇠로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래와 돌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인간하고는 굉장히 물론 다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치유가 구리라든가 어떤 그 쇠로 돼 있고요. 모래라든가 뭐 돌을 먹었다든가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서 아마 고대의 그 대장장이 고대의 그 대장장이가 아니었던가. 대장장이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에는요. 불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 그리고 그것으로 금속을 녹여가지고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 대장장이는 말하자면 그런 그 기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 정말 아주 그냥 첨단의 그 과학 기술이죠. 그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개는 그 무당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이 치유는 그런 그 대장장이 그 계통의 어떤 그 무당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그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종족들의 그 우두머리로서요. 자, 그런데 이 치유가 이제 특히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대륙은요, 이 대륙은 아시아 대륙은요, 이 신들의 세계가 양분돼 있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그 출현해서 그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신은 염제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염제. 이 염제는 지금 그 형상을 보시면 소의 머리를 하고 있죠. 소머리를 하고 있고요. 벼이삭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 염제가 농업의 신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업의 신인 염제는 또한 그 불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출현한 이 신이 황제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주로 그 말하자면 그 용을 부리는 이런 그 신이고요. 근데 용은 대개 그 물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 불의 신인 염제와 사실 그 용의 신, 이 물의 신인 황제는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겠죠. 벌써부터가 적대적인 어떤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두 신이 이제 이 패권을 겨루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염제가 패해서 염제는 이 남쪽으로 이렇게 그 쫓겨가서 그 남쪽 그 묘만계의 그 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염제의 신하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제의 그 후예라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치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염제 쪽에 아주 굉장히 아주 이 강력한 그러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치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우가 그 자기의 말하자면 그 주군인 그 염제의 패배에 대해서 이것을 설욕하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이 황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벌어진 이 전쟁이 이 동양 신화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 간의 전쟁이죠. 또는 영웅들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탕록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